미국과 영국이 뒤늦게 한국의 전투기 엔진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단순한 협력 제안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KF-21 엔진 독자 개발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위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때 한국은 미국산 엔진과 미국산 무장 체계에 의존해야 했고 핵심 장비는 블랙박스처럼 닫혀 있었으며 고장이 나도 내부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2027년부터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국산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세계 엔진 강국들이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미래 경쟁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은 한국과의 오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했고 과거부터 신뢰가 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백 대의 항공기를 구매했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었고 수출과 무장 통합 과정에서도 미국의 허가가 필요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영국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을 제안한 데 이어 미국까지 움직였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이 성공 궤도에 들어섰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온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6세대 전투기급 엔진에 필요한 1680도 수준의 고온을 견디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투기 엔진에서 터빈 입구 온도는 성능의 심장과 같습니다. 더 높은 온도를 견딜수록 더 강한 추력과 효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전투기 엔진 주권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한화는 40년 동안 라이선스 방식으로 항공 엔진을 생산해왔고 두산은 발전용 게이스터빈 분야에서 고온 소재와 정밀 제작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왜 엔진 독립에 집착하는지는 과거 사례를 보면 분명합니다. 1990년대 KF-16 도입은 한국 항공산업의 초석이 되었지만 동시에 기술 종속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와 항전 장비는 블랙박스 형태로 제공되었고 한국 기술진은 임의로 열어보거나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국산 무기를 통합하려 해도 미국의 허락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2000년대 F1, OK 도입 때도 비슷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2011년 타이거 아이 장비를 둘러싼 사건은 한국에게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큰돈을 주고 산 장비라도 내부 구조를 확인할 권리조차 없다는 현실이 독자 개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KF-21 수출에서 가장 민감한 장벽도 바로 엔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이 KF-21 블록 3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스텔스 전투기를 원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산 엔진이 장착될 경우 미국의 제약과 간섭에서 벗어나 자국 전력으로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잃을 뿐 아니라 세계 엔진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를 만나게 됩니다. 인도와의 비교는 한국의 속도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인도는 1964년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미그를 생산했고 1980년대 초반부터 자국산 경전투기 LCA 테자스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전 배치까지 33년이 걸렸고 최종 운영 능력 확보에는 거의 4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엔진은 미국산 레이더는 이스라엘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T-50 훈련기에서 FA-50 경전투기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었고 곧바로 4.5 세대 전투기 KF-21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1월 비행시험 프로그램 완료를 목표로 빠르게 전진했고 해외 관계자들은 이 속도를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방산 수출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은 유럽 나토 무기 수입 시장에서 6.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독일을 앞질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긴 시장 공백을 운 좋게 메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노르웨이에서 한화의 천무가
미국 하이마스와 경쟁한 사례는 한국 무기의 경쟁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유럽은 더 빠른 낫기, 더 긴 사거리, 더 높은 비용 효율성을 원하고 있고 한국은 바로 그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A50의 문제도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미국은 AAIM-120 암람 미사일 통합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F-15, F-16, F-22, F-35 같은 미국산 전투기에는 허용하면서도 FA-50에는 제약을 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FA-50을 운용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는 120km에서 최대 160km까지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 운용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KF-21에서 이미 통합과 실사격 시험을 마친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을 FA-50에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허가가 지연될수록 한국은 유럽산 무장과 자체 통합 능력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 2026에서는 더 큰 그림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FA-50과 무인기를 결합한 유무인 복합전투 패키지 개념을 선보였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단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 편대를 지휘하며 정찰, 전자전, 기만 타격 지원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개념으로 불리는 유무인 협동 전투입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 개념을 완전한 신형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4세대급 경전투기 FA-50에 접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FA-50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레이더 흡수 도력 K, F-21에서 축적한 레이더 기술 통합 전자전 장비,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운용 개념이 결합되면 완전히 다른 전투체계가 됩니다. 기체 자체가 보이지 않는 전투기가 되지 않더라도 무인기를 앞세워 적의 방공망을 흔들고 유인기는 지휘와 무장 통제를 맡는 방식으로 5세대와 6세대 사이의 전투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고성능 전투기와 저우가 무인 전력을 동시에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KF-21과 FA-50 그리고 무인기 편대의 조합은 매우 강한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로코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6년 리야드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모로코 대표단은 한국 부스를 방문했고 한국은 FA-50 기체 모형과 무장 구성 임무 범위, 운용 개념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현재 모로코는 K2 블랙팬서 전차 약 400대와 중거리 방공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을 검토하는 국가는 자연스럽게 KF-21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한 국가가 한국산 전차 방공체계 경전투기 차세대 전투기를 연결해 도입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생태계 수출이 됩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KF-21의 무장 구성이 라팔보다 더 실전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팔은 최대 9.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KF-21은 약 7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최대 중량만 보면 라팔이 앞섭니다. 그러나 무장의 구성은 다릅니다. KF-21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6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반면 라팔은 4발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지상 공격 구성에서도 KF-21은 최대 16발의 SDB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라팔은 12발의 해머 폭탄이 언급됩니다. 순항 미사일 운용에서도 KF-21은 4발 탑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즉 KF-21은 단순한 중량보다 임무별 최적화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5년 항공 굴기를 선언한 뒤 10년 동안 400억 달러 한화, 약 58조 원 이상을 전투기 엔진 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중국 관영-CC TB가 항공모함 푸제남과 J-3O 전투기 영상을 공개했을 때도 엔진 성능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WS-19 엔진이 기대됐지만 실제 시험기에는 구형 엔진이 장착된 것으로 보였고 7분 기동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이 엔진 독립에 성공한다면 중국과 일본 그리고 기존 서방 엔진 강국까지 모두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KF-21 한 기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F-21 FA-50K, 이 전차 K9 자주포, 천무 미티어 통합 무인기 편대, 그리고 국산 항공 엔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남이 만든 무기를 사서 쓰는 안보 소비국에 머물지 않습니다. 3조 3,500억 원의 항공 엔진 투자, 1680도 고온 기술 40년 축적된 엔진 생산 경험,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증명된 납기와 비용 효율성이 합쳐지면서 한국 방산은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공동 개발 제안은 한국을 도와주려는 친절한 손짓이 아니라 한국이 너무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경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는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기의 심장까지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누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수출 통제 기억입니다. 한국은 미국산 장비를 많이 운용하면서 안정성과 성능을 얻었지만 동시에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미션 컴퓨터의 소스 코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의 내부 구조, 중거리 미사일 통합 권한은 모두 외부 허가에 묶였습니다. 전투기를 산 나라가 전투기의 모든 능력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국산 엔진과 국산 무장 통합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이 점이 결정적입니다. 구매국들은 좋은 전투기를 원하는 동시에 제3국의 승인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원합니다. 이 때문에 KF-21 블록 3과 F, A-50의 조합은 단순한 제품 묶음이 아닙니다. KF-21은 고성능 제공권 전투와 장거리 타격을 맡고 FA-50은 저비용 다목적 임무와 훈련 경공격 임무를 맡으며 무인기는 위험 지역 정찰과 전자전 선제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산 엔진이 더해지면 한국은 기체 무장 센서, 전자전 추진 체계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영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입니다. 한번 이 체계가 완성되면 한국은 더 이상 하청 생산자도 조립 국가도 아닙니다. 완성형 항공 방산 공급자가 됩니다. 중국의 사례는 반대로 엔진이 얼마나 어려운 영역인지 보여줍니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도 고성능 전투기 엔진은 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전이 더 주목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소재 냉각, 정밀 가공 품질 관리, 시험 평가, 장기 운용 데이터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에서 국산 동력 계통의 경험을 쌓았고 항공 분야에서는 T-50과 FA-50, KF-21을 통해 설계와 시험의 속도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전투기 엔진입니다. 그 관문을 넘는 순간 한국 방산의 위상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